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이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지요. 재산이 50대가 제일 많을 때인데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800이래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야 떨어져, 그 얘기만 하세요. 모른다니까요.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이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PPP 환율. 이거를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 6억이 넘죠. 7억쯤 되죠. 근데요,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자본 축적을 몇십 년 앞서서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 두 나라보다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 금융자산이 22%. 근데 미국은요, 반대로 부동산이 34%, 금융자산이 66%.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물론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장기 부동산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내 노후에 나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3이에요.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누면요, 약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3배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요,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일본 땅값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남한 땅의 땅값은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3,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1990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이기 직전이었는데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요,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90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보다는 적지만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그 후에 한 20, 30년 일본 집값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30% 정도로 떨어졌다가 약간 늘어났는데 아직도 37%예요. 그런데요,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가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다 앞에와 관계가 서로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요,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지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몇 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이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지요. 근데요, 1980년대 일본도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그때 일본이요,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영화값을 더블로 올려버렸거든요. 그거 프라자 합의라고 그래요. 수출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그 일본이 막 버블이 일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이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좀 시골에 가봐도 도시로 나올 만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다 노인들이지.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에서는 자기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따로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 우리가 반대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다 그런 표정이거든요. 아닙니다. 함부로 제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처음에 지나고 보니까 20년 30년 장기 하락이었는데 처음에 5, 6년 동안은 일시적인 건지 헷갈려서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장기 하락이에요. 함부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저는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다만요.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20, 30대는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이 노인 가구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다는 거는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집을 살 건가? 그리고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이게요. 예측이기 때문에 꼭 맞으라는 법 없어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에서 예측한 건데 숫자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빚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문제예요. 일본의 제 친구요. 3억 6천까지 갔던 거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까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요. 일본 각 가정의 부채 비율입니다. 연령대별로 평균 낸 건데요. 제일 높을 때는 40대 미만 188%. 그때는 이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사 입사해가지고 월부로 집 사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빚 갚는 게 목표예요.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세 미만 198%. 근데 퇴직을 했는데도 49% 빚이 절반이 있어요. 우리나라요, 재산이 50대가 제일 많을 때인데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800이래요. 없는 사람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은 몇 억이 있겠죠.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20년, 30년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혹시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겠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사고팔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사든지 팔든지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는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일에 소홀히 하면서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재작년에 자본시장 연구원이라는 데서요. 어느 대형 증권회사의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회전율이 뭐냐면요.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이게 회전율인데요. 1년에 한 번 샀다 팔면요. 100%예요. 세계적인 보수적인 자산운용사들의 평균 회전율이 얼마냐면요. 연 40% 정도래요.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 정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것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돌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거의 2번 정도씩.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회사 잘려요. 요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유행한 말이 있었습니다. 돈에도 일을 시켜라. 옳은 말이에요. 금리가치랑 코로나 때 1% 정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냐. 투자 상품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에도 일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느덧 돈에만 일을 시키라가 됐어요. 근데요. 인생에서 재산은 비중이 한 10%, 20% 비중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90% 이상의 비중을 갖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금융자산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68번을 돌리면요. 어쩌다 한 번은 마칠 수가 있지만은 계속 마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관리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일에서도 실패하고 자산관리에서 실패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주가만 오르면은 다 돈 버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휘데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에서요. 아마 가장 큰 자산운용사일 거예요. 1977년부터 90년 사이에요. 휘데리티가 판매한 펀드가 있는데 마젤란 펀드라고 세계적인 펀드, 전설적인 펀드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그 마젤란 펀드를 주식형 펀드인데 운용한 사람 이름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요. 피터 린치가 13년 운용했는데요. 13년 동안의 수익률이 몇 %냐면 2700%. 27배 된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29%니까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그러면 77년부터 90년 사이에 펀드 투자한 사람은 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펀드 투자한 투자자들의 절반이 손실을 봤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 나서 주가가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3,000에서 3,300 사이에 60, 70%가 샀대요. 대부분 이때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한 2,000 몇백 되면 다 팔고 그 오르면 사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젤란 펀드가 올라가기는 장기적으로는 2,700%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수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그냥 꼭 그 꼭점에서 사고 단기 하점에서 팔고 그러니까 절반이 손해본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펀드라든지 이 투자 상품 운용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뭐냐면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유튜브에서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러고 시작해야 돼요. 보세요. 30년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이에요. 저한테 고백하더라니까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단기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30년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도 모른다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부하려면서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전문가냐 아니냐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우리가 예측하고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걸 어떻게 방어할까? 관리할까? 그걸 알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주식 투자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4년 전쯤한테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미리 아셨습니까? 재작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미리 아셨습니까? 또 옛날 9.11 테러로 주가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제가요 50년을 이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끔씩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요. 근데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몰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 그 얘기만 하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대부분 시작하냐면요. 지난번 호황 시점의 말기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성을 간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또 한 1년, 2년 지나 3년 지나니까 또 오르는 거예요. 여기도 벌었다고 그러고 여기도 벌었다고 그러고 그럼 마음이 이제 동요가 돼요. 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사면 대박 난다. 샀어요. 6개월 지났는데 대박은 그냥 반동강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본전 찾을 때까지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요. 우리 사람 본전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했는데 안 오른다고 그래요.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봐야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목을 잘못 고르는 리스크,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요, 전문가 도움도 받고 자기도 분석도 해보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의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를 하고 개별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로 방어하는 거다. 이걸 기본에 깔고 예측을 해서 뭐 사든지 팔든지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도 제대로 되는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나는 자립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워야 될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요. 내 아들이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아들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 그 다음에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무슨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건 뭐다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지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르트르가 그랬다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거 우리나라한테 한 얘기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앞에 있는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의식의 자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남한테 폐를 안 지키려면, 부모한테 폐 안 끼치려면.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을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거든요. 외국의 언론인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4년 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임기 끝내고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리고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이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아요. 어떡하냐? 다 일을 해서 모자란 생활이 보탤 생각을 하는 겁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